남편이 아직 살아있는데도 다른 남자의 집 현관에 들어선 여자라면요. 언젠가 그 얼굴을 기억해둔 사람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누군지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심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사람이 하필이면 손녀 손을 붙잡고 광고 촬영을 하러 온 조옥래였고 눈앞을 스쳐간 여자가 지금 재벌가 이사장 고성이었는데요. 그 순간 조옥래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도 잊어버릴 만큼 굳어버렸습니다. 요즘 이수빈은 할머니 조옥래의 신중년 모델 데뷔 프로젝트 매니저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처음에 조옥래는 내가 몇 살인데 무슨 사진이냐 하면서 손사래를 쳤는데요. 한번 촬영장에 서보니까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빈아, 이 주름도 다 보이겠지? 그래도 괜찮나? 할머니, 요즘은 이런 게 멋이에요. 자연스러운 게 트렌드라니까요. 플래시가 몇 번 터지자 조옥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야, 이거 좀 신난다. 다음에는 모자 말고 지팡이도 들고 찍어볼까? 그렇게 소소한 촬영이 몇 번 쌓이자 수빈이 정리해둔 포트폴리오가 제법 그럴듯해졌는데요. 어느 날 박성재가 일하는 회사 마케팅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실제 할머니와 손주가 함께 찍는 시니어용 기능성 신발 광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모델 사진을 봤는데 조옥래 어르신이 너무 매력적이시네요. 손주랑 같이 촬영 가능한가요? 수빈은 바로 대답했어요. 가능 정도가 아니라 최적이에요. 제가 친손녀고 요즘 스케줄도 제가 다 조율하고 있거든요. 촬영 장소가 박성재 회사 로비와 내부 스튜디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수빈 머릿속에는 벌써 여러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잘만 되면 성재 오빠한테도 도움 되겠네. 회사 프로젝트면 윈윈이지.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박진석 회장이 이끄는 그 대기업 건물로 들어가게 된 거였습니다. 첫 촬영날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조옥래 입에서는 감탄이 쏟아졌어요. 야, 여긴 진짜 돈 냄새가 나네, 수빈아. 바닥이 반질반질하구만. 그러게요, 할머니. 여기 회장님이 성재 오빠 아버지세요.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회사예요. 천장 끝까지 이어진 유리창, 윤이 나는 대리석 바닥, 바쁘게 오가는 직원들. 그 틈으로 마케팅팀 실장이 뛰어나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조옥래 모델님 맞으시죠? 옆에는 따님? 아, 손녀예요.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아, 손녀십니까? 오늘 콘셉트가 손주와 나들이 가는 할머니라 두 분 케미가 정말 기대됩니다. 간단한 안내를 마치고 실장은 촬영 대기실로 향하는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이 그쪽으로 걸어가던 바로 그때 반대편 엘리베이터 문이 딩하고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임원들이 몇 명 내려오더니 가운데에서 한 여자가 먼저 걸어 나왔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트러짐 없는 수트, 살짝 여유 있는 미소, 주변 공기를 장악하는 기세. 고성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사장님 곧 회의 시작 예정입니다. 그래요? 회의실로 바로 가죠. 고성이가 자연스럽게 로비를 가로지르던 순간 조옥래와 시선이 딱 맞부딪혔습니다. 한순간 공기가 뻣뻣해졌어요. 수빈은 옆에 서 있다가 할머니 손이 스르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 조옥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얼굴이 금방이라도 식은땀을 흘릴 것처럼 하얗게 질렸는데요. 반면 고성이는 아주 짧게 정말 눈 깜빡일 사이에만 표정이 일그러졌다가 금방 완벽한 미소를 얼굴에 다시 올렸습니다. 오늘 촬영 들어오신 분들이신가 보네요. 회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기대할게요. 목소리는 단정했고 말투도 상냥했는데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고성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회의실 방향으로 걸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조옥래는 한동안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수빈이 팔을 붙잡고 겨우 대기실로 모시고 간 뒤에야 할머니는 숨을 골랐어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조옥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빈아, 아까 그 여자 이름 뭐라고 했지? 고성이 이사장님이요. 회장님 둘째 부인이시래요. 왜요? 어디서 본 것 같으셨어요? 고성이. 조옥래가 혀끝으로 그 이름을 굴리듯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오래전 어딘가에서 들어봤다가 잊어버렸던 단어를 다시 꺼내보는 사람처럼요. 할머니 진짜 아는 분이에요? 잠시 말이 끊기더니 조옥래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 병원에서 본 적이 있다. 아주 오래전에. 병원이요?
그래. 내 엄마 그러니까 다정이 엄마 허리 다쳤을 때 있잖냐. 그때 내가 같이 치료받느라고 부산 재활병원을 오래 다녔거든. 거기 병실에 숨만 겨우 쉬고 있는 젊은 남자가 하나 있었어. 조옥래 눈빛이 서서히 과거로 빠져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식물인간이라고 부르던 남자였는데 말이다. 눈도 못 뜨고 말도 못하고. 근데 그 옆에 항상 애들을 끌어안고 서 있는 여자가 있었어. 아들 하나, 딸 하나. 딱 쌍둥이였지. 수빈이 숨을 들이켰어요. 쌍둥이요? 그래. 그 여자가 애들 엄마였는데 병실에 올 때마다 남편 손을 붙잡고 울더라. 당신 숨만 쉬어도 좋으니까 제발 깨어나 달라고. 그때 내가 말동무가 좀 돼줬거든. 나도 허리 때문에 오래 입원해 있었잖냐. 조옥래는 대기실 천장을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 고성이라는 이 여자가 그때 그 쌍둥이 엄마랑 얼굴이 똑같았어. 주름이 좀 늘긴 했어도 눈매, 입꼬리, 웃을 때 미묘하게 올라가는 광대까지. 사람을 헷갈릴 수가 없더라. 혹시 그냥 닮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약간 헷갈릴까 싶어서 스스로도 몇 번이나 의심했는데 아니더라. 아무리 생각해도 그 여자 맞는 것 같았다. 수빈이 종이컵을 꼭 쥐었습니다. 그럼 그 식물인간이었던 남편분은요? 돌아가셨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병원에 갔을 때까진 살아있었어. 의사들이 심장은 멀쩡한데 뇌가 깨어나질 않는다고 했거든. 숨은 쉬고 있었단다. 조옥래 눈가에 오래된 피곤함이 스쳤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여자가 안 왔어. 쌍둥이도 같이 사라졌고. 병실엔 계속 그 남자만 누워 있었지. 그러다가 한참 뒤에 남자 어머니가 내게 툭 내뱉더라. 며느리가 애들 데리고 도망갔다고. 시어머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참모라 위로를 못하겠더구나. 대기실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할머니 그 병원 이름 기억하세요? 당연히 기억하지. 부산 재활병원. 내가 허리 붙들고 몇 달을 들락거렸는데 어떻게 있겠냐. 수빈 머릿속에서는 여러 퍼즐 조각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쌍둥이, 식물인간 남편, 도망간 아내, 그리고 지금 박진석 회장의 둘째 부인으로 앉아있는 고성희. 할머니 이 얘기 성재 오빠한테 말해도 될까요? 조옥래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이 집 문제면 결국 그 아들이 알아야 할지도 모르지. 대신 함부로 떠벌리진 마라. 괜히 잘못 흘러 들어가면 엉뚱한 사람 인생 망칠 수도 있으니까. 수빈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조심해서 얘기해라. 네. 저 성재 오빠한테만 조용히 말해볼게요. 그날 촬영은 겉보기에는 아무 이상 없이 끝났습니다. 사진 속 조옥래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이 다시 살아났다는 걸 아는 사람은 수빈뿐이었어요. 며칠 뒤 회사 옥상 테라스. 바람을 쐬러 올라온 박성재는 난간 근처에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며 서 있는 이수빈을 발견했습니다. 수빈아, 여기서 뭐해? 촬영 피드백 받으러 온 거야? 아, 성재 오빠. 잠깐 바람 쐬고 있었어요. 어색한 미소가 금방 티가 났습니다. 성재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표정이 영 아닌데? 광고 쪽에서 뭐 문제 생겼냐? 그건 아니고요. 오빠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근데 이게 말해도 되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망설이면 더 궁금해지는데. 일단 말해봐. 부담 갖지 말고. 결국 수빈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숨기지 않고 할머니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주었습니다. 부산 재활병원 식물인간 상태였던 젊은 남자 품에 안고 있던 쌍둥이 남매 그리고 오늘 회사 로비에서 마주친 고성희까지. 말이 끝났을 때 성재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새어머니가 예전에 식물인간 남편을 두고 병원에 드나들던 쌍둥이 엄마였다는 거지? 할머니 눈에는 그렇게 보이셨대요. 그냥 닮은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다 싶은 얼굴이라고 하셨어요. 성재는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우진이 아버지는 서류상으로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돼 있어. 사고 후유증 어쩌고 하면서 장례까지 치렀다고 들었고. 그는 중얼거리듯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할 때마다 표정이 이상했거든. 뭔가 다 말하지 않은 사람처럼. 내가 괜히 예민한가 했는데 내 얘기를 들으니까 그 애매한 눈빛이 왜 그랬는지 조금 알 것 같다. 오빠 혹시 제가 이상한 오해를 만들고 있는 거라면. 아니야.
오해든 아니든 이건 그냥 덮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내가 말해줘서 고맙다. 이 얘기는 일단 우리 둘만 알고 있자. 할머님께도 괜히 죄책감 느끼시지 않게 더 이상 안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수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아버지께 옛날 얘기 좀 여쭤봐야겠다. 우진이 아버지 이야기 정확한 버전으로 말이다. 저녁 박진석 집 식탁. 뉴스에서는 박진석 인터뷰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고성이는 늘 그렇듯 세련된 미소로 반찬을 챙기고 있었어요. 요즘 회장님 기사 자주 나와서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해요. 진짜 리더십 있는 경영인이라고요. 고성이가 가볍게 분위기를 띄우자 박진석이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말은 잘해. 실제로 옆에서 같이 버텨준 사람은 몇 안 되지만. 성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응. 예전에요. 우진이 아버지 이야기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순간 밥상 공기가 미묘하게 멈췄습니다. 박진석 눈이 조용히 아들을 향했고 고성이 손이 아주 살짝 멈칫했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갑자기 그 얘기는 왜? 그냥요. 수빈이 할머니께 들은 얘기가 있어서요. 아버지가 기억하시는 쪽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해서요. 고성이가 먼저 나섰습니다. 우진이 아버지 얘기는 벌써 수십 년 전 일이잖아요. 다 정리된 일인데 굳이 또 꺼낼 필요가 있을까요? 애들도 다 컸는데. 여보. 박진석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녀 말을 잘랐습니다. 밥상머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군. 성재야 밥 다 먹고 서재로 올라오너라. 그 짧은 문장만으로도 집안의 긴장이 퍼졌습니다. 고성이는 이유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 웃어 보였습니다. 저 아이가 왜 갑자기 그 사람 이야기를 꺼내지?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반응을 크게 보이는 건 좋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서재 문이 닫히자 박진석은 잠시 말없이 서류장 앞에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진이 아버지는 내가 알다시피 내 오래된 동료이자 친구였다. 사고가 나고 나서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지? 네. 식물인간 상태였다고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소생 가능성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얼마 안 돼서 사망 진단서가 도착했다. 그때 나는 이미 여러모로 상황이 복잡했지. 회사도 집안도. 박진석이 손가락으로 책상 위를 두드렸습니다. 문제는 내가 직접 그 친구 시신을 본 적이 없다는 거다. 장례 절차는 가족들 쪽에서 알아서 진행했고 나는 조문만 다녀왔지. 그마저도 남들 눈 때문에 서둘러 다녀왔고. 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새어머니 말씀만 믿고 정리하신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박진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이 오래 누워있는 동안도 그 집 사정은 복잡했어. 사돈되는 분 건강도 안 좋았고 애들 문제도 있었고 내가 전부 다 알고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다만 사망신고가 들어갔고 법적으로는 끝이 난 상태였다는 건 사실이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이라도 혹시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박진석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아예 안 들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을 해버린 뒤였고 그때는 서로를 믿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직접적인 대답 같으면서도 어딘가 비켜나간 답변이었습니다. 성재는 더 묻고 싶었지만 한 번에 모든 걸 들춰내는 건 오히려 아버지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서재 문을 나서며 성재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만약 수빈이 할머니 말이 사실이라면 새어머니가 남편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집으로 들어왔다는 얘긴데 그럼 우진이 그리고 지은호까지. 생각이 그 지점까지 미치자 그는 본능적으로 그 이름들을 더 이상 머릿속에서 완성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 시각 병원 복도. 간이식 수술 설명서가 접힌 채로 지은호 무릎 위에 구겨져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의학 용어들은 더 이상 글자가 아니라 검은 얼룩처럼만 보였어요. 은호야, 물 좀 마셔. 이지혁이 종이컵을 내밀었습니다. 지은호는 한참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겨우 손을 뻗었어요. 감사합니다, 선배. 물은 분명 차가웠는데 목을 넘어갈 때는 뜨거운 돌덩이를 삼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같은 문장이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었어요.
간을 안 주면 우진이는 죽는다. 처음 친엄마의 간이식 요구를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대답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저 사람한테는 평생 제 몸 한 조각도 줄 생각 없어요. 그게 지은호의 확신이었는데요. 막상 수술 설명서에서 수혜자 이름을 확인한 순간 그 확신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수혜자 한우진. 학창시절 내내 옆에 있던 단짝 친구 이름이었고 얼마 전에서야 쌍둥이 오빠라는 사실까지 알게 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선배, 저 진짜 모르겠어요. 지은호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지혁은 복도 벤치에 기대어 서 있다가 조용히 그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은 결론 내리지 마. 오늘 내로 답을 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시간이 없잖아요. 간이식이라는 게 마음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수술도 아니고 우진이 상태도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말하다가 지은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한테 들은 말도 자꾸 떠올라요. 내가 아니면 얘는 못 산다. 엄마가 살려달라고 부탁한다. 딱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뒤로 간 이식해달라는 부탁이 이렇게 들려요. 지은호는 자신의 손등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살려달라는 부탁이 아니라 간 내놔. 대신 내 인생은 평생 빚진 걸로 살아 이런 식으로요. 이지혁은 바로 위로하지도 바로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말을 고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지금 그 생각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니다. 지은호가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연히 줘야지 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야. 내 몸에서 떼어내야 하는 건데 고민도 안 하고 결정한다. 그건 책임감이 아니라 감정에 휩쓸리는 거지. 그 말에 지은호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근데요, 만약 수혜자가 내가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모르겠다 하고 돌아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죄책감 들겠지만 그냥 모른 척하면서 살았겠죠. 근데 하필 우진이에요. 제가 제일 많이 웃으면서 지낸 시간이랑 연결돼 있는 사람이고 이제는 쌍둥이 오빠라는 것까지 알게 된 사람인데 완전히 모른 사람처럼 돌아서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럼 지금 넌 두 사람을 동시에 보고 있는 거다. 이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쪽에는 널 버리고 이용하려는 친엄마 고성이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내가 웃고 떠들던 친구이자 쌍둥이 오빠 우진이가 있는 거지. 문제는 둘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도 아니고 같은 집에 묶여 있다는 거고. 지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뭐가 됐든 결정을 내가 해야 하는 거다. 엄마가 시켜서도 아니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도 아니고. 나중에 몇 년 뒤에 돌아봤을 때 그때 왜 그렇게 했지 하면서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을 선택. 그게 뭐든 난 그 옆에 있을 거라서. 선배는 제가 어떻게 하길 바래요? 이지혁이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덜 미워할 쪽. 내 자신을 덜 미워하게 될 쪽이면 좋겠다. 지은호가 피식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답 같지도 않은 답이네요. 원래 중요한 문제일수록 정답은 없고 오답만 확실한 법이야. 남이 대신 결정해주는 거 그게 제일 큰 오답이다. 잠시 후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들어오셔서 얼굴만 보고 나가셔도 됩니다. 지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옆에서 이지혁이 자연스럽게 팔을 받쳐줬어요. 가자. 내 쌍둥이 오빠 보러. 그 말에 지은호는 아주 조금 입가를 올렸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서면서 그녀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건 일단 우리 둘 문제부터 정리해야 해. 엄마는 그 다음이다. 그렇게 지은호는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하는 한우진을 바라보며 언젠가 해야 할 선택을 조금만 더 미루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박성재는 자신이 믿어왔던 가족의 과거가 거짓일 수도 있다는 사실과 마주하고 있었고요. 각자 다른 곳에서 서로 다른 비밀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